네, 반갑습니다. 2교시 자유시장 경제론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교과서의 86쪽 86쪽을 보시면 사람은 언제 지갑을 열까? 라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날씨가 아주 더워요. 그래서 땀이 뻘뻘 나는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지금 목도 마르고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야, 저거 달콤한 아이스크림 시원한 거 좀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먹는데 가격이 2,000원이에요. 2,000원.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 4,000원 해도 사 먹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덥고 목마르고 또 당이 떨어지면 예, 아이스크림 땡기잖아요. 그래서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야, 이 기가 막히다 하면서 먹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나서 하나 더 먹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또 2,000원 주고 사 먹었어요. 그러면 만족도가 처음 먹었던 아이스크림하고 두 번째 먹은 아이스크림의 만족도로 비교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두 번째 게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요. 근데 두 개 먹고 났는데 하나 더 먹을까? 뭐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먹었어요. 값은 똑같아, 2,000원. 근데 세 번째 먹을 때는 만족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죠? 네 번째는 더 이상 못 먹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이제 가게 주인이 뭐라 하냐면, 이거 세 개 사서 드셨으니까 하나 더 드시면 1,000원에 하나 더 줄게요. 네 번째 거 드세요. 그랬는데 뭐라 그래? 안 먹어요, 안 먹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품은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이스크림이 똑같은 상품이에요. 어느 게 더 맛있고 어떤 게 덜 맛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크기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은데, 이걸 먹었을 때 나한테 주는 그 만족은 첫 번째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못하고, 세 번째는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구매하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효용 가치설이라는 거예요. 효용 가치설. 이 효용 가치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드는 겁니다. 효용 가치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스크림이 똑같은 게 세 개가 있는데, 내가 그 아이스크림을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먹는데 나한테 주는 만족도 혹은 나한테 주는 효용, 실제 만족도를 말한 거예요. 실제 효과적인 어떤 용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라는 용도는 뭐야? 나로 하여금 시원하게 해주고 거기 이제 액체가 얼어있는 거니까 먹으면 수분도 섭취가 되는 거고 당분도 섭취가 돼서 내가 피로 회복도 좀 되고, 그게 효용이죠. 그죠? 근데 내가 아주 덥고 피곤할 때 하나 딱 먹으면은 효용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 효용이. 예, 교재는 대사관과 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아니고. 지금 채팅창에 1교시 교재 갈라디아서 맞아요. 예. 그래서 효용가치설에 따르면 두 번째 거는 어때요? 효용이 떨어지고 세 번째 거는 더 떨어진다, 그 얘기죠. 이게 가치설이거든요. 가치.
즉 상품의 가치라는 거는 효용에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효용. 여기에 상품이 있어요. 여기 상품이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상품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나한테 아주 큰 효용을 주므로 그 가치를 따지자면요. 이게 100이에요. 100. 100이라는 가치예요. 두 번째 거는 아이스크림 두 번째 건 뭐야? 한 500, 50. 세 번째 거는 한 20밖에 안 준다. 만족도로 효용이.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먹고 나서 두 번째 거 사실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나는 똑같이 2,000원이라는 돈을 지불했지만 그 2,000원이 나에게 돌려주는 효용은 첫 번째 게 제일 크고 두 번째 거는 50%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확.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 번째부터 뭐 이거 먹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거야. 안 먹어도 괜찮아. 안 사도 돼. 이렇게 할 때 효용 가치가 이렇게 150, 20으로 떨어질 때 이거는 뭐냐면요.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지. 효용 가치설의 가치는요. 주관적 가치만 주관적.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지난주에 제가 노동가치설 얘기했죠. 노동가치설. 노동가치설은 누가 주장한 거야? 막스가 주장한 거예요. 막스가. 이 효용가치설과 노동가치설은 지금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말한 거예요. 즉 효용가치설은 막스주의 경제학의 가치설을 반박하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이거를 신고전경제학의 가치설, 뭐 고전경제학 혹은 신고전경제학의 가치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효용가치설은 이 가치라는 거는 이 상품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상품 안에 그 가치가 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상품의 가치는 소비자가 즉 인간이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효용가치설입니다. 반면에 노동가치설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이 노동가치설은 뭐냐면은 이 상품이 있으면은 이 상품 안에 가치가 내재한다는 거예요. 이 상품 안에 가치가 여기 담겨져 있다. 주관적으로 이게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품 자체에 가치가 들어있는데 그 가치는 고정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150, 2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다. 그게 뭐야? 그게 노동가치설이에요. 노동가치설. 그래서 노동가치설은 이 가치가 여기 상품이 있으면 이 상품 안에 내재한다. 상품 안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지. 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뭐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가치는 객관적으로 이미 결정되어서 존재하는 거다. 이거는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객관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객관적 가치. 이게 그래서 논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용가치설만 배우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뭐 어쨌다는 거야. 두 개까지만 사 먹으라는 얘기야? 아니면 한 개만 먹으라는 얘기야?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이런 걸 김철원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별 볼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노동가치설을 반박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노동가치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즉 상품의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본론이라는 막스의 책이 있잖아요. 자본론을 딱 피면은 첫 번째 챕터에 뭐가부터 시작하냐면요. 첫 번째 챕터 이름이 커머더티예요. 커머더티. 커머더티가 뭐냐면 상품이야. 상품. 이렇게 돼 있어요. 커머더티. 상품. 처음에 자본론의 1장 1절 상품 그리고 시작해요. 상품이란 이러면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상품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자, 이 상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비용이 많이 들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첫 번째로 재료가 있을 거예요. 재료비가 있죠. 재료비. 책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와 잉크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재료가. 종이값, 잉크값. 그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장 설비가 필요하다. 공장 설비 비용이죠. 즉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쇄기 없이 어떻게 책을 찍어요? 공장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대는 뭐예요? 그 공장을 만들고 또 사무실 만들어서 이거 책 공장 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땅은 뭐 내가 처음부터 갖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빌리잖아요. 빌려. 땅을 빌리면 지대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비용 뭐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구청에 가서 이거 저기 인쇄소 그 등록하면은 그 공짜로 안 되잖아요. 다 등록비 다 되고. 그죠? 나중에 또 이제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다. 그 다음에 행정비라는 게 필요하죠. 행정비. 기타 비용.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임금. 그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 우리는 이제 임금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임금. 그럼 여기 이제 비용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 뭐다? 이만큼이 이윤이죠. 이윤. 그래서 이 한 개의 상품을 만들 때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이 모든 비용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이윤이 포함해서 들어가야죠. 그래야 공장 하는 사람도 이윤이 있어야 뭐 하는 거지. 이윤 없으면 뭐 하려고 미쳤다고 해요? 자선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런 1년에 이런 비용을 들였는데 1년 동안에 이 상품을 뭐 10,000개를 만들었다. 10,000개를 만들어. 그러면 이 비용, 이윤까지 포함해서 이 비용을 나누기 만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한 개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상품 한 개의 가격이. 평균 가격이. 그래갖고 그걸 이제 시장에 내놓고 파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막스의 노동가치설에 따르면은 이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고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동자가 만든 이 상품이란 거는 여기부터는 뭐냐면 노동이란 거예요. 노동. 여기까지는 일반 비용이고 여기부터는 노동인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노동이란 거는 뭐냐면은 노동자가 공장에 나와서 노동을 함으로 이
노동을 이 상품에 투입한 거예요. 노동을. 그래서 이 노동이 투입돼서 이 모든 재료비, 설비 비용, 지대 이런 비용들을 다 결합시켜서 상품으로 만든 건데, 이 상품을 만들어낸 거는 누구다? 노동자다. 이렇게 보면 노동자. 노동자가 이 상품 만들었고, 노동이 이 모든 거를 결합시켰는데, 문제는 이 노동자의 노동량은 이제 시간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노동량. 이게 8시간 일했다가 8시간. 8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이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8시간이라는 노동을 통해서 뭘 만들어냈냐면 가치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요. 가치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8시간의 이 노동은 8시간 노동은 8시간의 가치다. 이거야. 가치. 여기에 8시간의 가치가 들어있다. 그런데 임금을 줄 때,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을 어떻게 주냐면은 8시간 노동을 해서 생산해낸 8시간의 가치를 다 임금으로 안 준다 이거야. 얼마만큼만 주냐? 4시간. 4시간 어치의 노동 가치. 그것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 4시간의 가치는 노동자가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노동자에게 안 주고 자본가가 가져간다 이거야. 자본가가 가져간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4시간의 가치를 잉여 가치라 그래. 잉여 가치. 잉여 가치가 뭐냐면 노동자가 생산해낸 가치인데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주지 않고 자본가가 가져가는 가치예요. 그래서 4시간은 뭐냐면 잉여 노동 시간이야. 4시간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4시간은 필요 노동이다. 이렇게 필요 노동. 그다음에 4시간은 뭐냐면 잉여 노동. 이렇게 말해요.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이 4시간은 왜 필요 노동이라 그러냐면 이 노동자는 8시간 노동을 하면요. 노동력이 소진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해서 또 8시간을 일을 하려면 이 노동력이 회복돼야 된다. 회복. 그 노동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죠. 그죠? 비용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동력을 회복하게 하는 최소한의 노동, 그거를 필요 노동이라는 거예요. 막스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본가들이 월급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필요 노동에 해당하는 돈만 준다 이거야. 즉 노동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임금만 지불하지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월급 받아서 그걸로 자기 집 임대료 내고 밥 해먹고 뭐 하여튼 생활비 좀 쓰고 나면은 돈이 뭐야? 제로. 남는 돈이 없는 거야. 딱 그만큼만 준다 이거죠. 그 얘기예요. 필요노동이라는 얘기. 4시간이라고 하는
필요 노동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준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죽어라고 일해봐야 자본 축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잉여가치, 4시간의 잉여가치를 생산했는데 이거를 다 노동자에게 주면 그러면 자기 노동력 회복하는데 한 반 쓰고 나머지 반은 저축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절대로 안 준다. 다 뺏어간다. 뺏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잉여가치설이라고 해요. 잉여가치설. 그러니까 잉여가치설이라는 거는요. 노동가치설에서 나온 거예요. 이 4시간의 잉여노동은 자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나 저기 월급 이 정도만 줄 거면 나 4시간만 일하고 나 집에 갈래. 이렇게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계약 조건이 무조건 8시간 일해서 4시간의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게 하고 4시간의 잉여 노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노동자가 만들어낸 임금을 제외한 잉여 가치를 자본가가 가져가는 거 자기 소득으로 가져가는 걸 뭐라 하냐 이거를 착취라 그래요. 착취. 그래서 착취설 이렇게 해요. 착취이론, 착취이론, 착취설. 착취이론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노동가치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가치. 상품, 코모더티. 상품이란 뭐냐? 노동자가 만드는 거다. 노동자가 어떻게 만드느냐? 재료비, 설비, 지대, 기타 비용 등등 이 비용이 들지만 결국은 상품이라는 어떤 물건으로 이것들을 전환시키는 거는 뭐다? 노동자다. 이거 노동자. 노동자가 없으면 이거 뭐 저기 재료비, 설비, 지대, 기타 비용 이런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오직 노동자가 노동을 함으로 이 모든 가치들이 결합된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이 상품 안에는 이런 고정 비용도 이 안에 반영돼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치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 노동자가 만들어낸 가치 중에 일부는 물론 임금으로 받아가지만 상당 부분의 가치, 노동자가 창출해낸 상당 부분의 가치, 그걸 우리가 잉여가치라고 하는 건데 이 잉여가치는 원래 노동자가 만드는 것이므로 노동자의 것이고 노동자에게 그 소유권이 돌아가야 마땅한 것인데도 자본가는 그거를 쓱싹 해먹는다. 쓱싹. 그래서 그거를 뭐라 부르냐? 착취라고 부른다. exploitation 영어로. exploitation. 그래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이 착취를 해서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잉여가치, 잉여노동을 착취함으로 자본이 더 축적되고 그래서 공장이 더 커지고 더 큰 기계를 사다가 또 설비를 늘리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하면은 더 많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그래서 자본이 점점 쌓이는데 이 자본이란 건 본질적으로 뭐냐? 축적된 착취를 당한 노동자들의 잉여 가치가 바로 자본이다. 이렇게 자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자본가들을 저 몰아내야 된다. 왜?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자본은 이거 노동자들의 것이다 이거야. 노동자들의 것.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타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러한 착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은 자본가들을 타도하는 혁명인데, 그 혁명은 바로 뭐냐? 노동자들이 중심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혁명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일어나라. 공산당 혁명 선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만국의 노동자 일어나라. 이게 노동가치선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윤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막스는 잉여가치라고 말하고, 이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다 가져가는 걸 착취라고 하니까, 그럼 착취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잉여가치를 다 노동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사회주의, 아니 그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단계에 가면은 자본가는 없어요. 근데 사회주의 단계는 국가가 사실상 자본가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착취가 없느냐? 착취 많아요. 자기들도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서는 아직 공산 단계로 가기에는 너무 경제적 수준이 낮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공산 단계로 넘어가는, 공산주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가가 자본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는요, 자본가를 다 때려 죽여서 자본가가 없어졌으니까 자본가가 없는 게 맞는 건데, 사회주의 단계에서 뭐야? 그 대신에 국가가, 다시 말해서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 자본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공산당 당원들이 다 사장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공산 단계로 우리가 빨리 이행하려면, 이행이란 말 좋아해요. 얘네들은. 빨리 이행하려면 경제 발전의 속도를 아주 빨리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본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본을 어떻게 확보하겠어요? 확보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노동자의 노동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 다 나눠주면은 자본 축적이 안 되잖아. 자본 축적이 자꾸 확장돼야 경제력이 올라가고 경제 발전이 있고, 그래서 공산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임시적으로 국가가 혹은 공산당이 이 자본가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국가사회주의라 그래. 국가사회주의. 국가가 자본가 역할을 하는 국가사회주의를 해야 되고, 국가사회주의 단계에서는 미안하지만 잉여가치를 다 못 돌려준다 이거야. 그 무슨 말이야? 착취하겠다. 착취. 그래서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국가가 착취를 하게끔 돼 있어요. 또 웃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또 했다고요. 이 좌파들이 연구했어요. 좌파들이. 뭘 연구했냐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국가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착취율이라 그래. 착취 비율. 몇 퍼센트를 착취하느냐. 그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무엇과 비교했냐면, 미국에서 자본가가 미국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비율, 그것과 비교했다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어느 쪽의 착취율이 더 높게 나왔겠어요? 소련의 착취율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 당시 소련과 경쟁, 그러니까 즉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전에도 물론 경쟁했지만, 하여튼 특별히 2차 대전 이후에 이 소련과 미국의 경쟁이란 건 그 냉전 시대에 대단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50년대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중산층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중산층, 미들 클래스. 왜? 임금을 많이 줘요. 임금을. 생활비가 싸고. 그러니까 막스 이론에 따르면은 필요 노동.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저게. 최저임금.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 그걸 최저임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스는 자본가들이 쥐꼬리만큼 최저임금만 준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미국의 노동자들은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물가가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포드 지난번에 얘기했죠. 포드 자동차의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다고. 자동차 한 대 만드는 값이 뭐 옛날보다 엄청 싸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중산층들은 다 자동차 한 대씩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카 시대가 미국은 1950년대에 열립니다. 여러분 미국 가시면 프리웨이 고속도로 시스템 잘 돼 있죠. 그게 언제 만든 거예요? 그게 50년대 60년대에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면 전 국민이 다 차를 한 대씩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집집마다 차가 2대 3대씩만 늘어나니까 다 차 몰고 나오니까 도로를 닦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제일 유행했던 게 뭐냐면 자동차 여행이에요. 자동차 여행. 50년대 60년대. 중산층들이 휴가 때가 되면은 차를 타고 미국 전역을 여행을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뭐냐면 모텔이야. 모텔. 여러분 미국의 모텔이란 거는 다 어디 있냐면 고속도로 그 출구 쪽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그때 뭐 예약하고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 시대. 그냥 차 몰고 이거 오늘 밤 자야겠는데 그러면 출구 몰고 나가면 거기 모텔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모텔이 뭐야? 모토 호텔 줄임말이 모텔이야. 예. 우리나라에서는 불륜의 성지가 모텔이지만 원래 모텔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터, 자동차, 오토모빌. 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동차 여행하다가 잠자는 데가 모텔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모텔들이 뭐 6 모텔, 8 모텔 이런 거 있죠. 그게 제일 그 값이 저렴한, 지금도 제일 저렴한 모텔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 2년 전인가 LA 한번 갔었는데 그 이틀 동안 거기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모텔에서 자는데 6 모텔 잤는데 값이 비싸더라고요. 옛날 같이. 옛날에 한 40불 했는데 지금은 60불이 넘어요. 70불. 미국도 지금 인플레가 좀 있어가지고 그랬지.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뭐야? 미국은 착취율이 떨어졌어요. 임금을 많이 준다. 많이 줘. 그래갖고 그때 중산층은요 기본이 뭐냐면 자기 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하우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이 하류층들이 아파트 살아요. 미국에서는 그 아파트란 말 안 쓰고 콘도라 그래요. 콘도. 콘도미니엄. 그러니까 콘도는 대부분 그 렌트예요. 렌트. 물론 자기 돈 주고 신축 콘도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신축 콘도로 들어가요. 하우스를 팔고. 왜냐하면 이 하우스는요 집 관리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뭘 잘해야 되냐면 마당. 그러니까 마당도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거든요. 근데 앞마당에 잔디를 심어요. 그 잔디를 깎아줘야 돼요. 잔디가 무성하면요 이웃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엄청 욕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도로가 있으면 집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뭐에 달려 있냐면 각자 자기 집 앞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이 이렇게 있는데 페인트 칠도 안 하고 집이 막 낡아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지는데 페인트 칠도 안 하고 그 앞에 마당에 잡초가 막 무성하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럼 그 동네 집값이 떨어져요. 그거 싫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막 가서 항의하고 그래요. 이거 관리 좀 하라고 제발 좀. 제가 보스턴에서 한 5년 6년 저기 우리 식구들이 거기 가 있어갖고 제가 거기 하우스를 하나 샀었거든요. 그래 갔더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1년 내내 있으면 거기 잔디 딱 깎고 마당 관리하고 하는데 제가 방학 때만 가니까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앞에 원래 흙바닥이었는데 제가 잔디 깔았거든요. 돈 줘서. 그 잔디 까는데도 돈 꽤 들었어요. 근데 또 깔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잔디가 엄청 잘 자라요. 비가 오면요 막 쑥쑥 올라오는데 안 깎으면요 들어 누워요. 이렇게 잔디들이 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돈 주고 깎아야 돼요. 그저 깎아주는 그 업체 있거든요. 그러면 다 관리해주고 하는데 다 돈이죠. 하여튼. 근데 그 하우스가 이렇게 비싸요. 근데 그때 미국 50년대 60년대 중산층은요 다 하우스 사는 거야. 다 하우스 사고 다 거기 차 사서 차고에 차 집어넣고 예? 주말에는 여행 다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각종 가전제품 그때 뭐 가전제품 쏟아져 나올 때 아닙니까? 50년대 60년대 테레비부터 냉장고 세탁기 해가지고 뭐 예? 나중에 에어컨 해가지고 뭐 별의별 지금은 대형 TV로 해가지고 그거 다 해놓고 사는 거야. 그 중산층이. 소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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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취율이 높아가지고요. 더 많이 착취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누가 연구했냐면 그 우리나라의 인터내셔널 그룹이라는 이 좌파들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그룹이 뭐하는 애들이냐면 옛날 그 코민테른이라는 거 있어요. 국제공산주의 연합 그 운동단체죠. 그게 이제 스탈린 때 만들었나? 그 코민테른. 그래서 이게 혁명을 제3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그 조직인데 그래서 거기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막사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만국이 온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은 단결하기 위해서 코민테른 같은 조직 인터내셔널 무브먼트죠. 이게 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그룹이 있어요. 그 코민테른.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감스바 트로츠키도 이제 그쪽 계열로 활동 많이 했었고 여하튼 우리나라에도 흥미롭게도 이 인터내셔널 그룹이라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숫자는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그러니까 주사파가 압도적으로 많고 우리나라는 이 인터내셔널 그룹은 소수인데 재밌는 게 얘네들은 굉장히 학구적이에요. 굉장히 학구적. 그래서 이론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그룹인데 제가 오래전에 그 인터내셔널 그룹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얘네들이 무슨 활동을 하나 쫙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논문을 막 쫙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논문들을 누가 쓰냐면은 얘네들이 그 유럽으로 유학을 또 많이 가요. 그래서 그 지난번 그 뭡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그 경제부처 장관하고 차관하고 이거 하는 애들 있죠. 문재인 정권. 걔네들이 다 유럽에서 온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야 다. 그 걔네들이 박사학위도 하고 경제학 물론 이런 정치 경제학이죠. 경제학 박사학위하고 거기서 교수로도 있고 막 그래요. 연구원으로도 일하고. 그래갖고 얘네들이 공부하고 와서 논문을 쓰는 거야. 논문. 그래가지고 그 논문들이 쫙 올라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꺼내서 읽어봤어요. 대체 어떤 논문을 썼나. 그랬더니 그 중에 이 소련과 미국의
노동자들의 착취율에 대한 연구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료를 다 국가 통계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그 연도별로 다 정리해가지고 잘 썼더라고요. 실증적으로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소련의 착취율이 미국 착취율 거의 2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혁명이 성공하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열릴 거다? 꿈 깨세요. 더 착취율이 높아가요. 그런데 걔네들이 뭐라고 공산당들이 뭐라고 선전하냐면 이렇게 해야 공산단계가 더 앞당겨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더 수고하고 고생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산단계로 더 빨리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착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착취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원들이 뭐해요? 그걸 다 헤쳐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비리, 착복이죠, 착복, 공금 착복, 회계 부정해가지고 다 뇌물 받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해먹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제 시진핑이가 이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이 제4차 사중전회라 전국 공산당 그 간부들 회의예요. 그 사중전회가 지금 계속 연기돼서 결국은 10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데 그때 시진핑 집단, 이 시진핑과 그와 함께하는 지도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시진핑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재빨리 지금 반대파로 줄을 서는 거야. 왜? 여기 줄 서 있으면 죽어요. 죽는 줄이야. 시진핑 뒤에 서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전부 다 사는 줄로 장유사 장유사 줄로 다 바꿔 타고 이쪽 공산주의 청년당 그쪽 줄로 바꿔 타는데 심지어 왕후이닝이라는 사람 있죠. 왕후이닝이 시진핑의 책사였고 왕후이닝도 시진핑이가 키워준 사람이야. 근데 왕후이닝이 어떻게 해? 시진핑 앞에서 뒷짐 딱 지고 이러고 있는 사진 나왔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줄 바꿔 탔어. 나는 죽는 줄에 안 쓸 거야. 그거 과시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시진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줄 안 바꿔 탄 놈들, 또 바꿔 탈래도 저쪽에서 안 받아주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이제 골로 가는 건데, 그때 골로 가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감찰원이라 그래요, 중국. 감찰원에서 감찰에 들어가서 감찰 결과를 공개합니다. 감찰 결과는 뭐냐면, 얘가 지금 해먹은 게 얼마다, 그거 까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정권의 실세가 바뀔 때마다 중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풍운동이라 그래요. 정풍운동. 정풍운동이 뭐냐면은 밀려나는 놈들 부정부패 해먹은 액수로 까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개망신 주고 재판으로 넘기면서 그 몽땅 다 압수하는 겁니다. 압수해서 누가 가졌겠어요? 이기는 편이 나눠 갖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정풍운동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에 해먹은 돈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전에 시진핑이 정권 잡을 때 그때 이제 쫓겨난 놈들 그때도 정풍운동 시진핑이 그때 했죠. 해가지고 그 액수를 까는데 그때 뭐 여러 명 당했죠. 여러 명 당했는데 그때 군부의 실세, 군부 실세인데 장군인데 얘를 이제 골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방송국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군부대 차량을 타고 그 압수하는 현장으로 같이 가요.
그래서 압수하는 현장을 다 찍어버려요. 근데 너무 액수가 크니까 다 못 보여줘요. 근데 얼마큼 나왔냐면 그 당시 신문 기사예요.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비밀 창고를 여니까 돈이 나오는데 중국 돈, 달러, 유로 이렇게 해서 돈이 쌓여 있는데 지폐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액수를 확인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기계로 세다가 기계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대형 저울을 가져다가 지게차로 그 돈을 떠가지고 저울 위에 달았어요. 여러분 대형 트럭도 저거 저울로 그 트럭 뒤에 쌓아놓은 짐들 무게 달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 하중 너무 많이 나가면 도로 망가진다고 통행 금지시키거든요. 그 다는 큰 대형 저울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저울에다가 돈을 지게차로 들어가지고 거기 얹어서 무게를 달아서 이게 몇 톤이다. 달러 몇 톤. 어? 이면은 대충 얼마 정도다. 그게 환산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 이해가 되세요? 중국의 그 부정부패? 그게 다 뭐예요? 막스 이론에 따르면 이 잉여가치 이걸 다 착취한 거예요. 국가가. 그래갖고 그 공산당원 고위 중국인민해방군의 장군이 다 헤쳐먹은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금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 금 좋아하잖아요. 금으로 된 무슨 뭐 각종 불상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나오고요. 금덩어리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중국 도자기가 나와요. 중국 도자기 중에 비싼 거. 이거 국보급 이런 거. 선물 받은 거죠. 뇌물로. 그래서 이 군용 트럭으로 12대를 실어 갔어요. 돈하고 각종 물건, 창고 안에 있는 거.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망실 한번 줘요. 시진핑의 경우는 아마 실각하더라도 시진핑의 창고를 털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진핑이가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해먹고 얘는 벌써 외국으로 돈 많이 빼돌려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협상을 할 거예요. 너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얼마는 너 가져. 하지만 나머지는 돌려놔라. 뱉어내라. 뱉어내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언론에도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시진핑이가 계좌이체 어디로 해라. 그러면 그 계좌이체 받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실권 잡은 놈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원래 중국의 정치가 돌아가는 그 방식인데 이게 노동가치설에 따르면요. 예? 착취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만국의 노동자에 일어나라. 그래갖고 혁명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이득이에요? 노동자는 어떻게 돼? 더 착취당해. 사회주의 혁명이 안 일어난 미국에서는요. 노동자들이 다 중산층이 되고 지금은 뭐 더 상황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런 정말 착취라고 말할 수 있는 과도한 이윤, 그 다음에 최저임금 거의 못 미치는 그 정도 수준의 임금을 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70년대. 특별히 섬유 노동자. 예? 그래서 그 시대는 참 희사하기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한국 사회도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중산층으로 올라섰어요.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은 다 아파트 하나씩 갖고 됐고 웬만한. 지금 집집마다 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골목마다 차가 막 서 있어서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 예?
24시간 대한민국 여기 서울의 도로는 차로 그냥 꽉꽉 막혀서 흘러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큰 거예요. 그만큼 성장한 거고, 지금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게 우리나라가 좀 잘 먹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 살 빼느라고 걱정이지 못 먹어서 걱정해요. 고기 뭐 먹고 싶으면 배 터지게 어디 가든. 예? 제가 사실 연구소 하나 만들어서 저기 갈매동에 오피스텔 하나 빌려서 했는데 거기 부엌이 없어요. 이 공장용 사무용 오피스텔이니까. 그러니까 밥을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식당이 있어요. 그 같은 건물에. 식당에 밥값이 얼마냐면 7,000원이에요. 7,000원. 점심 밥값이 7,000원인데 이 식판에다가 이제 밥을 떠서 먹는데 반찬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우리 집사람이나 첫날 하루 딱 먹고서 결론이 이제부터 집에서 밥 해 먹지 말고 여기서 7,000원 주고 사 먹자. 왜? 아니 고기는 뭐 돈가스건 뭐 돼지고기 불백이건 고추장 볶음이건 뭐건 간에 고기는 항상 이렇게 쌓아놓고 먹고 싶은 만큼 퍼먹는 거야. 뷔페식 스타일로. 거기에 쌈 항상 매일같이 쌈이 나와요. 쌈장이라 반찬 가짓수 한 10가지 나오고. 그러니까 산더미 같이 처음에 싸먹다가 이제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떠서 먹고. 예?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라면을 먹고 싶은 만큼 끓여 먹을 수 있게 거기다 시설을 해놨어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그거 받아서 전기포트 딱 올리면 1분 만에 라면이 끓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싫으면 라면 끓여 먹어도 돼. 젊은 애들은 밥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래요. 그 7,000원에 끝나요. 이런 나라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자세.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 차트로 돌아가서 보세요. 자, 그러면 막스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자본가가 이윤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가가 이윤을. 예?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이거 잉여가치다. 잉여가치. 노동자가 생산하는 거니까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이거 다 줘야 된다. 그러면 자본가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재료비, 설비, 지대, 기타 비용 자기가 돈 다 내고 노동자한테 이거 다 주고 나면 이윤은 제로잖아. 제로. 그럼 자본가는 미쳤다고 공장을 해요? 미쳤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기회비용. 91쪽입니다. 91쪽. 여러분 교과서 91쪽.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목도 아주 재밌게 붙였어요. 그랬는데 거기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은 92페이지에 자 사자가 사냥에 나갔었어. 사자가 사냥터에 나갔었어요. 여기에 사슴이 한 마리가 있고 저쪽에 토끼 한 마리가 보여요. 자, 사자는 배가 고파요. 근데 사슴을 잡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토끼를 잡으면 허기를 약간 면할 수 있는데 여전히 배가 고파. 그래서 사자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슴을 잡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슴은 토끼보다 빨라. 그래서 그 사냥의 성공률이 낮은 거예요. 성공률이. 토끼도 물론 빠르지만 사슴만큼 빠르진 않아요. 사자가 덩치가 크고 보폭이 넓기 때문에 토끼가 5걸음 뛸 때 사자는 1걸음이면 끝나요. 그러면 토끼를 잡는 거는 보다 더 쉽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사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토끼를 잡을까 아니면 사슴을 잡을까.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쪽은 사슴 쪽은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호랑이도요. 호랑이도 사냥 성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입니다. 10번 시도해서 1번 성공하는 거예요. 호랑이도. 그러면
사슴이라고 하는 거는 저게 워낙 발걸음이 빠르니까 내가 죽어라고 뛰어서 해가지고 사슴이 도망가 버리면 나는 뭐야? 에너지만 더 소비하고 배는 더 고프겠죠. 그럼 고민을 한다 이거예요. 고민을. 사자는 고민한다. 즉 토끼를 쫓으면은 위험 부담은 적지만 얻는 게 작아요. 사슴은 얻는 거는 많지만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소득이 제로고 비용만 완창 들어. 에너지만 더 소비해요. 그죠? 저걸 한번 뛰는데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썼는데 내가 사슴을 잡아서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면 내가 200이라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놓쳐버리면 100이라는 에너지 비용만 소비하고 나는 그냥 빈손인 거지. 자, 이게 뭐냐면요. 기업가의 고민입니다. 기업가의 고민. 기업가는 돈이 있어요. 그죠?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 자,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으면 돼요. 그죠? 그럼 정기예금 넣으면 요새 한 달 이율 얼마입니까? 뭐 4%? 얼마 주나요, 요즘에? 4% 좀 주나요? 3%, 4% 주나요? 그러면 한 달에 뭐 연 몇 프로면은 한 달에 얼마? 얼마 안 되지만 이득이 남아요. 그게 뭐야? 그게 토끼야, 토끼. 토끼. 예? 근데 이 돈으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죠. 그죠? 그게 뭐야? 그게 사슴인 거예요, 사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이라는 거는 이 공장을 짓고 뭐, 그 다음에 사무실을 만들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제 임금을 주고 상품 생산해서 이걸 팔아야 되고 자금 회수가 돼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걸 했을 때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 죽어라고 투자하고 공장 세수 돌렸는데 결국 파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있다고요. 아니, 요즘에 그 조기 은퇴한 사람들이 그 연금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1억이고 2억이고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까? 노후에 이거를 정기 적금을 넣어서 한 달에 얼마 이자 받아서 그걸로 내가 조금씩 조금씩 먹고 살면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거.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나 한다.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야? 치킨집 뭐 이런 거. 동네마다 카페 치킨이잖아 지금. 빵집.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뭐 피자집, 치킨집 해가지고 장사하다가 경쟁이 심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 파산하는 거야, 파산. 이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사슴을 잡으려다가 사자가 못 잡고 파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기예금을 하건 아니면 사업을 하건, 그죠? 자본가가. 그건 다 뭐다? 선택입니다. 선택.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그렇게 할 때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죠. 두 개 다 선택은 못해요.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에 그만큼의 리스크라 그래. 리스크. 위험부담. 위험부담을 지고 자본가들은 기업가들은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으로 차라리 은행 예금해 놓고 그냥 얼마 안 되지만 그거 예금 이자 조금씩 받으면서 그냥 살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투자를 할 때는 위험 부담을 지는 거죠. 각오를 하는 거야. 파산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A, B 선택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한쪽을 포기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이나 혹은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손해. 그걸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자본가들은 모든 투자에서 기회비용, 즉 위험부담을 지고 투자를 합니다. 나는 절대 파산 안 할 거다 이러고 투자하는 거는 없어요. 뭐든지. 그런데 기회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성공할 경우에 내가 버는 돈은 더 커요. 항상 그래요. 리스크가 클수록 더 이득이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이득이 줄어요. 그렇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리스크가 줄죠.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고. 물론 은행도 파산할 수 있으니까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런 위험은 아주 적다고요. 대신에 이자 소득도 적은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산업 분야, 그죠? 지금 요즘에 뭐 AI 이런 거죠. AI, 로봇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새로운 분야인데 AI 투자할 때 돈도 엄청 투자해야 되거든요. AI 산업은.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을 다 어서 해요. 미국이 주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자본금이 클수록 거대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고 거대한 인공지능이라야 이게 서비스를 싼 값에 좋은 서비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AI 산업을 하려면요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누가 그걸 지금 뛰어들라 그래요? 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첨단 산업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에는 리스크가 크고 물론 이득 잘 되면 이득이 크지만 리스크가 크단 말은 뭐예요? 망하면은 완전히 깡통 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아니 이윤을 막스는 가져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 제로. 그럼 아무도 투자 안 하겠죠. 그 막스 말대로 착취 없는 세상이 되려면 아무도 투자 안 하고, 예? 그 국가가 그래. 국가가 자본가 노릇하는데 국가가 자본가 노릇하면 그게 뭐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국가를 장악한 그 집단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의 삶은 더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소련에서 다 봤잖아요, 우리가. 좌파 논문이 다 그 밝혀줬잖아요. 그래서 이 이윤을 그러면은 제로는 너무 심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만 가져가라. 예? 한 5만큼만 100분의 5만큼만 가져가라.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율만큼만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요. 자 보세요. 내가 자본가예요. 근데 이 돈으로 은행에 넣어서 이자율 받아먹는 돈이나 사업해서 내가 얻어가는 이윤이나 똑같다. 그러면 미쳤다고 에? 공장 짓고 저 난리 쳐요? 은행에 넣고 나 맨날 놀러 다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이윤이 더 커져야 되지 이걸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더 하고 공장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란 거예요. 없으면 아무도 생산을 안 하면 노동자들은 다 실직 상태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도 기업하고 싶은데 나도 내 돈 투자해서 회사 하나 짓고 공장 짓고 뭐 하고 싶다. 자꾸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실직자가 줄어들고 취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취업률이 엉망진창 됐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예?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기회비용이. 게다가 법까지 노란봉투법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산업재해법 이런 거 막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서 누가 다치거나 죽으면은 사장은 수갑 차고 감옥 가야 되면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미쳤다고 공장 합니까? 사업하고 깜빵가게 생겼는데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요 다 같이 망하고 죽자는 거예요. 망하고 죽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치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치설. 여러분들이 가치설이란 거를 그거 뭐 몰라도 되지. 그게 뭐 가치설이란 게 나 밥 먹고 사는데 뭐 그게 밥을 줘, 뭐 빵을 줘. 그렇죠.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가치설 알았다고 빵 주고 밥 준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이 민주노총 예를 들어서 뭐 한국노총도 비슷할 거예요. 노동자들은 이미 이러한 막스주의 경제학을 다 배웠습니다. 책으로 다 사상교육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효용가치설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노동가치설만이 진리다 이렇게 진리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현대 경제학에서는 가치설 문제는 아직도 상당한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할 때 노동가치설은요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서 노동가치설을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학자들은 좌파 학자들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학계에 물론 좌파 학자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뭐 성공회대나 이런 데 빼놓고 거기 뭐 막수의 정치경제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은 거의 없거든요. 뭐 서울대 경제학과에 뭐 이런 거 다들 알고는 있지만 나는 노동가치설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그런 학자도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가치설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좀 논쟁을 하고 있지만 막스의 가치설이 진리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왜? 이 가치라는 거는 이 상품 안에 객관적으로 내재한다. 노동자가 만들어낸 가치가 여기 내재한다. 그러면 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바뀌어요?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바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가격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가격은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왜 효용가치설 이런 걸 왜 얘기해요? 가치라는 거는 막스가 말한 것처럼 여기 상품 안에 내재하는 게 아니고 이건 소비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상품의 가격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효용이 떨어지면은 가격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은 한순간에 아이스크림 3개 먹는 걸로 비유를 했지만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어떤 상품의 가치가 100이었다가 어떤 시기가 되면은 5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가격 내려야죠. 아니 한여름에 겨울 코트를 똑같은 가격에 팔면 팔려요? 안 팔리잖아. 한여름에 겨울 코트는. 어떻게 세일 대가격 세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겨울 코트 사고 그래요. 겨울에는 코트 안 사요. 그 저기 오리털 파카 이런 거 겨울에는 안 사요. 아니면 겨울 끝날 때 사든지 내년 겨울을 위해서. 그래서 싼 값에 좋은 거 하나 사놓으면 그걸로 뭐 한 몇 년 입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인데 그 가치가 내재하는 거면 계절에 따라서 왜 가격이 변동되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개념은 물론 객관적인 가치라는 게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가격이 제로가 되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가치가 들어있지만 그 가치가 절대적이진 않다. 이거예요. 절대적이진 않다. 결국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내가 이걸 정말로 필요로 하느냐,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그게 뭐야? 그게 수요거든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 가격이 변동되는, 즉 가치가 변동되는 이런 현상이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착취 이론이라는 것은 이 자본가, 즉 기업가들이 이윤을 가져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이윤, 적정 이윤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적정 이윤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미국의 테슬라 같은 기업이 처음에 전기차를 만들겠다. 전기차가 별로 없고, 그 시대 이 테슬라 이전에, 일론 머스크 이전에 전기차 산업은 다 망했다고요. 예. 기술적인 문제로, 혹은 이 실제 상품을 만들었는데 너무 비싸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너무 비싸면. 그래서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로봇이 전부 다 만들잖아요. 테슬라는. 인간이 하는 거는 뭐예요? 스위치 누르고 끄고 그거는 인간이 하고, 잘 돌아가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인간이 보고 있는데, 실제 거기 만드는 거는 로봇이 턱턱턱 집어서 뭐 이렇게 다 자동 벨트에서 쫙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초기, 아주 최초, 인류 최초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팔 때는요, 적정 이윤이라는 그거를 딱 규정할 수가 없어요. 뭐 몇 퍼센트로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란 게 다 형성돼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누구도 불만 갖지 않는 그 정도의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가격이 합리적인 거고, 그때 얻는 이윤, 그죠? 테슬라 지금 처음에 만들어서 팔 때 가격이 비쌌거든요. 사실은 그때도. 그때 그 이윤, 그거를 놓고, 야, 너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이윤을 가져가냐, 뭐 노동자들 왜 착취하냐. 예. 그 정도 이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그 기술이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며, 거기 땅도 얼마만큼 큰 땅을 임대해야 돼요. 공장 설비는 다, 그러니까 로봇이 지으니까 노동자 착취다, 로봇 착취다, 로봇 착취. 기계를 어떻게 착취해 이제? 예? 지금 노란봉투법 만들고 최저임금 올려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다 기계로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이 필요노동, 최저임금이라 그랬죠.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제 정해지는 게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임금을 조금 줘서 제대로 먹고 살 수도 없고 노동력 자체가 회복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 뭐예요? 필요노동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금 올려놓은 거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용을 줄여버려요. 왜? 임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줄여버려요. 그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다 자르고 내가 우리 식구 동원해서 다 해버린다. 그러니까 선의죠, 선의. 아, 노동자들에게 더 최저임금을 높여주면 저 사람들이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가격을, 임금 가격이죠, 최저임금을, 노동 가격을 올려버리면 정반대의 현상. 지옥으로 가는 길은 뭘로 포장되어 있다?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2030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실업자들을 위한 이 복지, 예? 이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고용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뭐 잘렸거나 내가 지금 그만둘 수밖에 없게 돼서 그만뒀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 만들어서 구청에 넣으면은 실업수당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청년지원금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계층 분류해서 뭐 최하위 소득으로 또 되고, 뭐 그 다음 위로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주택 뭐야 생활보조금 이런 게 또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외국인들은 또 외국인이라고 돈이 더 나와요. 중국 동포 뭐 중국 동포뿐만 아니고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문화 가정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야. 다문화 가정은요, 외국 사람이랑 이제 국제 결혼한 거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요, 국적 취득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특별 혜택이 또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노트북 컴퓨터가 무료로 나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당근에서 노트북을 하나 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새 거예요. 새 건데 물론 그 메이커는 삼성 그런 건 아니에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그 중소기업 뭐 에서 만든 노트북인데 사양은 좋아요. 사양은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왜 새 건데 파십니까? 그랬더니 뭐야? 다문화 가정 지원으로 받은 건데 이미 노트북이 있어서 더 필요 없어서 이거 새 건데 포장도 안 뜯은 거래요. 얼마에 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웃기죠? 예? 아 노트북도 줘요. 노트북. 거기다가 뭐 해외여행까지 보여준다. 해외. 내가 알아보니까 다문화 가정 애들은 해외여행 방학 때 자기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출신 국가 가봐야 된다. 가봐야 된다. 그래서 비행기 태워서 몇 박 며칠을 단체 여행으로 보내줘요. 다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나는 대체 내 세금을 왜 내고 있나. 나는 노트북을 내가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 비싸서 이거 옛날에 사놓은 거 지금 계속 쓰고 난 누가 나한테 노트북 쓰라고 공짜로 준 적이 없어요. 내 돈 주고 100몇만 원씩 주고 사서 써야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무슨 얘기하다 일로 갔나.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아셨죠? 착취이론.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거를 죽어라고 가르쳐.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지금도 이거는 교과서를 안 보고 줄줄줄 외잖아요. 지금 제가 나이가 지금 60 지금 셋이고 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은 게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22살 21살 2살 그때 이거 노동가치설 다 배웠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 배운 게 지금까지 제가 책 안 보고 그냥 줄줄줄 나오죠. 왜 그렇게 했어요? 철저하게 학습한 거예요. 그때. 왜? 이게 정치 경제학 제일 중요한 거다. 노동가치설, 착취이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자본가들의 이 문제, 자본주의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노동가치설이라는 게 굉장히 편향된 이론입니다. 굉장히 편향된 이론. 그게 결국 뭐예요? 자본가들의 그 이윤을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막스가 이러한 용어들,
아주 묘해요. 잉여가치 이런 말만. 잉여가치. 영어로 surplus value. surplus value.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서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유는 부당하다. 노동자가 만들어낸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거다. 자본가들은 절대로 이윤을 만들어서는 가져가서는 안 된다. 자본을 압수해야 된다. 압수.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주당이나 좌파, 이 주사파 이런 애들이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대기업을 재벌이라고 재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제 그제도 제가 우리 학교 교수랑 얘기를 하는데 입만 열면 재벌이야 재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교수 왜 그렇게 재벌이란 말을 좋아하냐. 기업이다 기업. 재벌이 아니고. 응? 재벌은 나쁜 놈들이란 거예요. 그 기업은 좋은 건가? 기업도 나쁘다 이거겠죠. 요거. 그래서 기업가들,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빌딩이며 공장이며 토지며 돈이며 모든 것 다 뭐다? 노동자들의 잉여 가치를 다 착취한 것이므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다시 압수해야 된다는 거야. 압수.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그 세율이 엄청 높고 두 번째로 상속세율을 60%까지 올려놔도 전 국민이 다 찬성해. 더 올려라요. 더 올려라. 그리고 재벌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저거 다 국가가 압수해서 다 전 국민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재명이 그랬죠.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 삼성 뭐 기업들 재벌들 저거 다 압수해서 국민들 n분의 1로 쪼개서 우리 다 나눠 가져야 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 n분의 1이 아니고 노동자들 n분의 1. 민주노총 특별히. 그래갖고 자기들이 다 나눠 먹겠다. 왜? 자기들 노동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거야. 자기들 선배들의 노동, 선배들의 노동, 조상들의 노동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예?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다 저거 갖는 소유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 예?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 막스주의 이론은요, 쉽게 말하면요, 도둑놈 심보를 가르치는 거야. 도둑놈 심보. 다 압수하고 뺏어야겠다. 그러면 자본가들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기회비용.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건요. 이건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요.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장서에 뭐 책이 한두 권이 아니죠. 수만 권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한 권의 책을 이렇게 뽑아요. 선택하는 겁니다. 그 한 권의 책을 선택할 때 저는 나머지 99만 9,999권을 제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한 권을 선택할 때. 그죠? 선택은 항상 그런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선택을 못해요. 기업가도 똑같아요. 기업가도 선택을 할 때 이 돈으로 내가 뭐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고 이 돈으로 뭘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하고 내가 이걸 투자하고 내가 거기서 죽어라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주영 회장은 부자죠. 부자. 예? 부자죠. 돈 많죠. 그래서 회장님은 부자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돈 많은 노동자다. 회장인데 난 쉴 시간도 없다 이거예요. 쉴 시간도. 죽어라고 일한다 이거예요. 예? 아시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예? 새벽같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이요. 아니 부자면
아, 그 돈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세계 일주나 다니고 뭐 요트 타고 뭐 뭐든 맨날 파티하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한 권의 책을 내가 선택할 때 99만 9,999원의 책을 포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그건 나는 안 하고 그래도 여기에 공장 짓고 현대 제철, 현대 조선소를 하겠다. 그 조선소 했잖아요. 현대 제철 했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아, 정주영만 돈 벌었어요? 온 나라가 그 공장, 그 기업 덕분에 많은 부수 효과, 이득을 얻은 거예요. 거기 일해서 노동자들, 노동 임금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그래서 현대제철, 현대조선소 출신들 지금 다 아파트 한 채씩 다 갖고 있잖아요. 차 한 대씩 다 몰고. 예? 그리고 거기서 애들 다 공부시키고 키우고, 그죠? 그 다음에 현대제철, 현대조선소에 있던 그 도시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경기. 그래서 거기서 식당 하는 분들, 뭐 옷가게 하는 분들 다 현금이 캐시플로우가 막 돌았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좋았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다 좋았죠. 그죠? 심지어 지금 미국이 그 조선소 너무 좋다고 지금 가져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해서 그때 정주영이 대통령 됐어야 된다. 그때 김영삼이 됐나요? 그때 김영삼이 떨어지고 정주영이 대통령 됐으면 나라가 이렇게 안 됐을 거다. 그죠? 지금 와서 참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 아시겠죠? 효용가치설이란 건 뭘 반박하기 위해서 나왔다? 노동가치설. 노동가치설은 기본적으로 착취이론, 공산주의 혁명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둑놈 심보를 가르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가들의 그런 노력, 기업가들의 창의적인 노력, 그들의 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푼어치의 그 어프리시에이션도 없고 한 푼어치의 그 어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그런 게 없고, 무조건 이 기업가들은 아주 악하고 못된 인간들로만 그렇게 묘사해서 이것들을 다 타도하고 죽여야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선동을 하기 위한 아주 악독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됐죠?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또 이러한 높은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에 의해서 그 기회비용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함으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업이 일구어져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땅에 생기고,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세계적으로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 이러한 기업가로서 도전자 정신을 갖고 있는 많은 좋은 훌륭한 기업가들이 많이 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더욱더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가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쪼개먹고 거위의 배를 갈라서 한금알을 먹고 치우고 함께 다 망하자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지도자들, 정신 나간 정당, 정신 나간 이 집단들이 하루속히 이 땅에서 뿌리 뽑히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멸망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정상화되게 하시고 모든 산업이 정상화되고 발전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일을 하여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